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유전자 검사 스닙스 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죠. 지금 지난 시간에 비타민 C, 비타민 D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비타민 B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어떤 모든 최종 이제 마감을 할까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검사인지를 일단 선생님들도 체감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기산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부족한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B군은 기본으로 그냥 다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처음 기능의학 공부할 때도 그냥 기본 뭐는 그냥 루틴하게 집어넣고 치료한다 뭐 이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그게 먹힐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제가 때려 부어도 문제는 비타민 B군이 대사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얘를 집어넣어 줘도 활성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고용량 집어넣어 주고 얘를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반인들 좀 더 이해되기 편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들이 이제 멀티비타민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멀티비타민이라는 거는 기본형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기본형이라는 게 TV 선자는 활성형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도 지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형을 주면은 이 기본형이라는 게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 몸에서 A라는 게 B로 바뀌고요. B라는 게 C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진짜 활성형 형태의 기능을 하는 코팩터 형태의 비타민 형태로 바뀌면서 얘가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A를 먹으면 A가 몸에서 B로 바뀌고 B에서 C로 바뀐다. 이 정도만 그냥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비타민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서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요걸 바꾸게 하는 효소를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은 내가 A를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100이라는 비타민 B6를 줬다고 가정을 할 때 얘가 활성형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들은 100을 주면은 한 90에서 95가 활성형으로 바뀐다고 치면은, 비타민 B6 유전자의 스닙이 있는 분들은 100을 주면은 얘를 한 5에서 10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못 만들다 보니까 얘가 수십 년 동안 쌓아져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은 되게 결핍한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저희들이 하루 이틀 만에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막 주고 고용량을 막 때려 부으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가 10% 정도만 바뀐다고 치면은 내가 100을 줬을 때에 10밖에 못 만들지만 1000을 주게 되면은 100을 만들 수 있잖아요.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그렇게 해서 버틴 거죠. 그동안에는 고용량은 계속 집어넣어 줘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작업을 하신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맞을 때는 좀 좋은데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원장님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고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비타민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A에서 B가 되고 B에서 C가 되는 쪽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은 그냥 C를 넣어준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게 활성형 비타민 B군을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모든 분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다 활성형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을 잘 분해해서 그걸 영양소로 쓰면서 얘를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사를 시키면서 얘를 이용하는 게 기본적인 피지올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 단계는 다 거칠 필요가 없이 마지막 활성형을 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흘러가듯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게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것만 따로 찾아서 넣어주면 제일 심플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요즘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이제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는 것보다 임상적인 자기 증상을 얘기해 주면 제일 좋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수면 장애가 왔다고 칠게요. 어떤 분이 잠이 잘 안 오고 자주 이렇게 예민해서 자꾸 깨고 이래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되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당연히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니까 얘가 잘 안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비타민 B6가 하는 일입니다. 비타민 B6가 제가 여기 올릴 건데, 트립토판에서 5-HTP로 바뀌는 과정에서도요, 마그네슘, 칼슘,
폴릭 액시드라고 표현했는데 요것도 조금 다시 얘기해야 될 거예요. 폴릭 액시드가 결국에는 비타민 B9이잖아요. 이것도 정상적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비타민 B9에 대한 스닙이 있는 분들은 폴릭 액시드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는 그 얘기가 없이 그냥 정상적이라는 가정 하에서니까 넘어가시고, B6도 기본형을 줬을 때도 트립토판에서 5-HTP가 만들어지고요. 또다시 5-HTP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때도 B6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B6가 두 군데 다 필요하죠. 근데 얘가 만약에 스닙이 있어서 B6가 그 일을 못한다. 요거가 그 일을 할 때도 역시 P5P 형태로 그 일을 합니다. 피리독살 5포스페이트 형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유전자 스닙이 있는 분들은 B6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P5P 형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마그네슘, 아이언 뭐 이런 거 다 때려둬도 그게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못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슬라이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립토판에서 5-HTP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보면은 B6하고 메틸폴레이트를 적어놨어요. 여기는 그러면서 어보이드 폴릭 액시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부인과 가셔서 받는 폴릭 액시드 형태의 엽산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하고 그냥 메틸폴레이트를 줘야 되고 B6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비타민 B9에 스닙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얘가 확인이 되면은 단순하게 그전에는 기본형 비타민을 먹었다면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는 활성형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검사가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로 꼭 해보셔야 되고 본인도 받아보시고 또 가족들도 다 해봤을 때 나는 생각보다 이 유전자형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00에서 400명 가까이 넘게 지금 돌리고 있고, 이제 10월 말이 되면 제가 통계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저희 원내에서 검사했던 모든 분들의 유전자 스닙이 몇 퍼센트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통계를 한번 돌려서 그걸 갖다가 한번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지금까지 제 경험은 비타민 B12에 관련된 유전자 스닙은 거의 없습니다. 300에서 40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제가 봤으니까 정말 적은 거죠. 나머지 비타민 B6하고 9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거의 제 느낌은 80-90%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비타민을 먹고 건강하고 좋은 분들은 저한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렉션 바이어스가 생기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힘들어요 하면서 오기 때문에 검사하면 당연히 다 안 좋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보여드릴 것은 각각의 되게 복잡한데, 의사라면은, 기능의학자라면 이걸 딱 보면은 다 눈에 보일 거고, 이러한 대사가 복잡하게 우리 몸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만 대충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약간 연한 파란색의 영어로 POP라고 적혀놨던 것들이 다 활성형 비타민 B6가 역할하는 곳이고, 이게 역할하는 곳 중에서도 지금 표시가 안 된 곳도 제법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표시가 안 돼 있고, 타이론신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곳에도 B6가 쓰이고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그 과정에도 당연히 P5P 활성형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에서 또다시 뭐가 만들어지죠? 가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에 비타민 B6가 없어서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 수 없는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멀티비타민 때려 부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신다면은 분명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게 안 좋다면은 그 유전자의 변이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한 다음에 와이프하고 같이 애를 낳으면은 내 유전자 반을 넘겨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얘를 반은 자녀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B6하고 B9에 대한 유전자 검사했을 때 어떤 케이스들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NBPF3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활성형 P5P로 넘겨주게 되는데 필요한 그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정상형이 TT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CC를 타고난 거죠. 이러면은 거의 펑션을 잘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B6는 TC인 헤테로자이고트 베리언트인데, B9 엽산 같은 경우에는 TT 베리언트. 이 MTHFR 유전자 같은 경우에 677번째 유전자고요. 1298번째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는 따로 검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MTHFR 한 가지만 검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둘 다 변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B6하고 B9까지도 둘 다 호모자이거트 베리언트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증상이 생깁니다. 진짜 거의 제가 경험하는 심각한 자가면역 환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유전자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비타민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찾으면은 무조건 엽산 같은 경우에도 폴릭 액시드 형태를 주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폴릭 액시드 주면은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가지고서 오히려 더 그나마 만들고 있는 메티폴레이트 형태의 그 일부분도 못 만들게 억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자녀들이, 나는 분명히 엽산을 먹었는데도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정보겠습니까? 여러분만 검사하지 마시고 온 가족에 꼭 검사를 해서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비타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비타민 스닙스 검사에 대한 마지막 비타민 B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걸로 일단은 전체적인 유전자 스닙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